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세 가지 물음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출판사는 인디북이고요. 권희정, 김은경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특별히 낭독을 허락해준 인디북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작가를 소개한 다음 책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은이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러시아 야스나야 폴라네아 출생이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임과 동시에 사상가로서도 위대한 존재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란 그는 1847년 대학 교육에 실망을 느껴 카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주로서 농민 생활을 개선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잠시 방탕 생활에 빠졌다. 1851년 형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가서 사관 후보생으로 복무하고 다음해 처녀작 유년 시절을 익명으로 발표했다.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사회를 그린 불의의 명작 전쟁과 평화에 이어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무상해 등의 심한 정신적 동요를 일으켜 종교에 의탁하였다. 이때가 그의 전향기로서 참회록, 나의 신앙 등을 통하여 사상을 체계화시켰고 이를 보통 톨스토이주의라고 한다. 이후 유명한 부활이 탄생하였다. 1910년 10월 29일 주치의를 데리고 집을 떠나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으나 도중에서 병을 얻어 11월 7일 아스타포보, 지금의 톨스토이 역입니다.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제목 세 가지 물음. 한 왕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적시를 항상 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항상 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에 골몰한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수많은 학자가 왕을 아련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다. 첫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즉, 어떤 행동을 취할 적시를 알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일, 월, 년 단위로 시간표를 짜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적시에 완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가한 놀이에 빠지지 말고 주변 상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 아무리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도 어떤 일을 해야 할 적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문회의 의견을 구할 겨를이 없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동 여부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는 점장이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적시를 알려면 점장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물음에도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성직자, 의사 또는 병사라고 각각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셋째 물음에 일부 학자들은 학문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전쟁 기술 개발이나 신에 대한 경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온갖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아주 지혜롭다고 알려진 은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은사는 숲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서민만 만났다. 그래서 왕은 소박한 옷을 입었고 은사의 암자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려 호위대를 뒤에 남겨두고 혼자 걸어갔다. 왕이 다가갔을 때 은사는 암자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왕을 본 은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계속 땅을 팠다. 마르고 약한 은사는 가래로 땅을 찍어 흙을 파 엎을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현명한 은사님, 저는 새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당신께 왔습니다. 적절한 일을 적시하는 법을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게 가장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땅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 지치신 것 같은데 저에게 가래를 주십시오. 제가 잠시나마 대신 일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고맙구려. 은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가래를 왕에게 주고 땅에 앉았다. 왕은 고랑을 두고 팠을 때 일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은사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래를 주려고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좀 쉬게, 내가 좀 할 테니. 그러나 왕은 가래를 주지 않고 계속 땅을 팠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해가 숲 뒤로 뉘엿뉘엿지자 마침내 왕은 가래를 땅에 꽂고 말했다. 저는 제 물음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로 달려오는군. 어디 누구인지 봅시다. 은사가 말했다. 왕이 뒤를 돌아보니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숲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남자는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배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남자는 왕 앞에 왔을 때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기절하듯 쓰러졌다. 왕과 은사가 남자의 옷을 벗기자 배에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왕은 조심스럽게 남자의 배를 닦아내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으로 붕대를 만들어 상처에 감았다. 그러나 피가 멈추지 않았다. 왕은 따뜻한 피로 흠뻑 젖은 붕대를 떼어내어 씻은 다음 상처에 다시 감아주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의식을 찾은 남자는 마실 것을 부탁했다. 왕은 신선한 물을 가져와 남자에게 주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저물고 날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왕은 은사의 도움을 받아 상처 입은 남자를 암자 안으로 운반해서 침상에 눕혔다. 침상에 눕혀진 남자는 눈을 감았고 조용했다. 한편 걷고 일하느라 피곤했던 왕은 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어찌나 홍곤이 잠들었는지 짧은 여름밤 내내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 아침에 일어난 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운 채 눈빛을 반짝거리며 자신을 골똘히 바라보는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는 왕이 잠에서 깨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나를 용서하세요 라고 갸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할 일도 없소. 왕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내 형을 사형에 처하고 내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으니 당신의 적입니다. 당신이 혼자 은사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당신은 돌아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잠복해 있던 나는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당신의 호위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는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의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피를 쏟다가 죽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살렸습니다.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가장 충실한 종으로서 당신을 섬길 것이고 내 아들 녀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세요. 왕은 자신의 적과 그렇게 쉽게 화해를 하고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단히 흡족했다. 그래서 남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볼 하인과 의사를 붙여주고 그의 재산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왕은 상처를 입은 남자와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와 은사를 찾았다. 돌아가기 전에 은사에게 새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할 참이었다. 은사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전날 파놓은 고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만 제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소. 은사는 가느다란 다리로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앞에 서 있는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답을 얻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 물었다. 그러자 은사가 말했다. 모르겠소. 당신이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이 여겨 내 대신 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해쳤을 거요.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겠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팠던 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일이었소. 이후에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남자를 돌보았던 때였소. 당신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신과 화해도 못한 채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그에게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그러니 기억하시오.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요.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요.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